저는 35년 동안 단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이면 어김없이 눈을 떴고 6시 20분엔 집을 나섰죠. 그런 제가 퇴직하던 날 식탁 위에 놓인 카드 명세서 한 장을 봤습니다. 인 프라이빗 패키지 결제 완료. 결제자는 낯선 이니셜이었어요. 그 순간 제 35년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의 단면을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 인생이야기 채널입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년퇴직이라는 건 참 이상한 겁니다. 어제까지 필요했던 사람이 오늘부터는 필요 없어지는 거니까요. 저는 정혜문, 올해 63입니다. 지난 35년간 시청 민원과에서 일했어요. 주민등록, 토지대장, 건축허가, 각종 민원 서류. 제 책상 서랍엔 도장이 3개 있었죠. 접수, 검토, 승인. 하루에 100번도 넘게 찍었던 도장들입니다. 퇴직하기 일주일 전부터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했어요. 젊은 친구였습니다. 29. 제가 시청에 들어왔을 때 나이죠. 과장님, 이 서류는 어떻게 처리하는 건가요? 친구가 물으면 저는 대답했습니다. 민원인 주소 확인하고 토지대장 대조한 다음 여기 도장 찍으면 돼. 아, 간단하네요. 간단하다고요. 제 35년이 간단하다니? 퇴직식 날 아침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4시 30분이었어요. 창밖을 보니 아직 어두웠죠. 저는 거실로 나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내 선영은 아직 자고 있었어요. 거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째각째각. 35년 동안 매일 듣던 소리였는데 그날 아침엔 왜 그렇게 시끄럽게 느껴졌을까요? 선영이 6시쯤 일어나 주방으로 왔습니다. 어머, 벌써 일어났어요? 응, 잠이 안 와서. 오늘 마지막 날이잖아요. 긴장되나 봐요. 선영은 웃으며 아침 준비를 시작했어요.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집 안에 퍼졌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죠. 35년 동안 반복된 아침과 똑같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선영이 물었어요. 퇴직금 들어오면 뭐 하고 싶어요? 글쎄, 아직 생각 안 해봤어. 우리 여행이라도 갈까요? 결혼하고 제대로 된 여행 한 번도 못 갔잖아요. 그래도 되겠지. 저는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사실 여행에도 앞으로의 계획에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하루하루가 막연했습니다. 시청에 도착하니 현관에 정혜문 과장님 퇴임식이라고 쓴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어요. 누가 준비한 건지 몰라도 민망했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가니 동료들이 박수를 쳤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5년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점심시간에 부서원들과 함께 밥을 먹었어요. 중국집이었습니다. 짜장면과 탕수육. 과장님,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후배가 물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 일단 쉬어야지. 부럽습니다. 저도 빨리 퇴직하고 싶어요. 다들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지만 속으론 생각했어요. 전혀 부럽지 않을 텐데. 오후 4시 퇴임식이 시작됐습니다. 국장님이 나와 감사패를 전달했어요. 정혜문 과장은 35년간 한결같은 자세로 연설이 이어졌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 왠지 울 것만 같았습니다. 퇴근 시간,
저는 마지막으로 제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개인 물품은 별로 없었어요. 머그컵 하나, 볼펜 몇 자루, 탁상 달력. 그게 전부였습니다. 35년의 흔적치고는 너무 적었죠. 저는 가방에 물건들을 담으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도 이 정도였나?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핸드폰으로 뉴스를 봤을 텐데 그날은 그냥 창밖만 바라봤어요. 출퇴근길에 수천 번도 넘게 본 풍경이었지만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이 버스를 탈 일이 없겠구나.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에서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잡채 냄새였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선영이 앞치마를 두른 채 웃고 있었습니다. 오셨어요? 오늘은 특별히 준비했어요. 식탁엔 잡채뿐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식탁에 앉았어요. 고마워.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선영은 맞은편에 앉아 저를 보며 웃었죠. 35년을 함께 산 사람, 제 아내.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선영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밥을 먹다가 식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가 눈에 들어왔어요. 카드 회사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명세서였죠. 저는 무심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뭐야? 야, 그거 카드 명세서. 이번 달 거. 선영이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봉투를 열어 명세서를 꺼냈습니다. 식비, 마트, 통신비. 평범한 내역들이었어요. 그런데 중간쯤에 이상한 항목이 있었습니다. 리조트 인 프라이빗 패키지 마이너스 결제자 K. D. 금액도 적지 않았어요. 80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명세서를 들어 선영에게 보였습니다. 선영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아, 그거. 문화재단 행사 때 쓴 거예요. 2인 패키지를? 행사에? 네, 기부자 접대용이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카드로 결제됐어? 그것도 KD라는 사람이? 선영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게 실무자가 급하게 결제하느라. 실무자 이름이 KD? 저는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물었을 뿐이에요. 선영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다음에 정산받기로 했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명세서를 내려놓고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K, D. 그 이니셜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문화재단, 기부자 접대, 2인 패키지. 뭔가 이상했어요. 저녁을 먹고 선영은 설거지를 하러 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명세서만 계속 생각났어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선영의 가방을 열었습니다. 가방 안엔 명함 케이스가 있었어요. 몇 장을 꺼내봤습니다. 대부분 재단 관계자들이었죠. 그중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도연 이사 마이너스 지역문화발전재단. 이름 옆에 영문 이니셜이 작게 적혀 있었어요. 케빈 두 마이너스 하이언 K D 였습니다. 저는 명함을 도로 넣고 가방을 닫았습니다. 선영이 설거지를 끝내고 나왔어요. 뭐해요? 아니, 그냥 앉아 있었어. 저는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밤 10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선영은 금방 잠들었어요.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장을 보며 눈을 감았다 뜨기를 반복했습니다. 35년 동안 이 침대에서 잤는데 그날 밤만큼은 낯선 곳에 누워있는 기분이었어요. 새벽 2시쯤 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며 생각했죠. 확인해야 한다. 이번만은 모른 척할 수 없다.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선영은 아직 자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서재로 갔습니다. 선영이 가끔 사용하는 작은 책상이 있었죠. 서랍을 열어봤어요. 재단 관련 서류들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행사 일정표, 참석자 명단, 감사 편지 하나씩 펼쳐봤어요. 그 중에 2024년 후원의 밤 팸플릿이 있었습니다. 행사 사진이 몇 장 실려 있었어요. 단체 사진이었지만 선영과 박도연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른 서류들도 확인했습니다. 2023년 문화예술제, 2022년 신년 할애회, 2021년 기부자 감사 행사. 매번 비슷한 구도의 사진들이었어요. 선영은 늘 박도연 옆에 있었습니다. 단체 사진 속에서도, 테이블 배치도에서도. 저는 핸드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지역문화발전재단 홈페이지가 나왔어요. 메뉴를 둘러보다 재단 소식란을 클릭했습니다. 행사 사진들이 업로드돼 있었죠. 2014년부터 최근까지 수십 장의 공개 사진들. 하나씩 확대해서 봤습니다. 2014년 창립기념 행사, 2015년 후원자의 밤, 2016년 문화예술제. 선영이 있었어요. 자원봉사자로 참여한다고 했던 그 행사들. 그리고 항상 박도연과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표정을 살펴봤어요. 2014년엔 어색했습니다. 사무적인 미소였죠. 2016년쯤 되니 편안해졌어요. 2019년 사진에선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2023년 사진에선 박도연이 선영의 어깨를 가볍게 터치하고 있었어요. 공식 행사 사진인데도 저는 스크린샷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날짜별로 저장했어요. 그리고 지역 신문 사이트로 들어갔습니다. 문화재단 키워드로 검색하니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행사 보도 사진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지역문화발전재단 제10회 후원의 밤 상황, 문화예술제 2,000여 명 참석, 신진 작가 지원 사업 확대. 기사마다 행사 현장 사진이 있었고 그중 절반 이상의 선영이 나왔어요. 늘 박도연 곁에서. 어떤 기사엔 이런 캡션이 달려 있었습니다. 박도연 이사 왼쪽과 자원봉사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속 자원봉사자 중 한 명이 선영이었습니다. 2017년 기사였어요. 저는 계속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 코로나 시기에도 행사는 계속됐어요. 참석자는 줄었지만 선영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2021년 온라인 행사에서도 스태프로 참여했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다시 서재로 돌아왔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을 뒤져봤어요. 오래된 수첩이 나왔습니다. 선영의 일정 수첩이었죠. 2019년 것이었어요. 펼쳐보니 메모가 빼곡했습니다. 3월 15일 재단회 3시, 4월 22일 후원자 만찬 6시, 5월 10일 출장 부산. 한 달에 서너 번씩 재단 관련 일정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일부 날짜엔 별표가 쳐져 있었습니다.
출장 날짜마다 별표가 있었어요. 저는 거실 서랍으로 갔습니다. 카드 명세서를 보관하는 곳이었죠. 최근 2년치를 꺼냈습니다. 한 장씩 펼쳐 확인했어요. 식비, 마트, 통신비 사이로 이상한 항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호텔 식음료 -K, 딕, 레스토랑 -K, 딕, 리조트 -K, 딕, 매달 한두 번씩 있었어요. 금액도 적지 않았습니다. 5만원에서 100만원 사이, 그리고 명세서마다 선영의 사인이 있었습니다. 확인했다는 표시였죠. 저는 노트에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장소, 금액, 패턴이 보였어요. 주로 평일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야근하거나 회식하는 날이었죠. 그리고 분기별로 한 번씩 숙박 결제가 있었습니다. 선영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죄책감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코트 주머니를 하나씩 뒤져봤습니다. 영수증 몇 장이 나왔어요. 커피숍, 주차장, 주유소, 그중 호텔, 발레 파킹 영수증이 있었습니다. 작년 11월 것이었어요. 가방들도 확인했습니다. 평소 안 쓰는 가방 안쪽 지퍼를 열어보니 작은 봉투가 있었어요. 사진이 2장 들어 있었습니다. 행사장이 아니었어요. 카페 창가에 앉아있는 선영과 박도현.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사진 뒷면에 볼펜으로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1.06 12 4년 전이었어요. 저는 사진을 도로 넣고 가방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선영이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서재를 나와 거실로 갔어요. 마치 지금 막 일어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일찍 일어났네요? 선영이 물었어요. 응, 잠이 안 와서. 커피 끓일까요? 아니, 괜찮아. 아침을 먹으며 선영이 말했습니다. 오늘 재단 행사 있어요. 저녁 때 끝날 거예요. 그래? 네, 연말 감사 행사래요. 조심해서 다녀와.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저는 선영이 누구를 만나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선영이 외출한 후 저는 선영의 노트북을 켰습니다. 비밀번호는 딸 유진 생일이었어요. 쉽게 풀렸습니다. 내 문서 폴더를 열어봤어요. 재단 자료라는 폴더가 있었습니다. 클릭했습니다. 워드 문서 몇 개와 사진 폴더가 있었어요. 사진 폴더를 열었습니다. 수백 장의 사진이 날짜별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공식 행사 사진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사적인 순간들이었어요.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 차 안에서 찍은 셀카, 전망 좋은 곳에서 찍은 풍경 사진. 그 속에 늘 박도현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진엔 둘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어떤 사진엔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석양을 보고 있었습니다. 파일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가장 오래된 사진은 2014년 5월 것이었어요. 가장 최근 사진은 이번 달 초였습니다. 11년 동안의 기록이 여기 있었습니다. 저는 USB를 꺼내 모든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사진, 문서, 일정표, 증거였어요. 무엇을 위한 증거인지는 아직 몰랐지만 필요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오후 늦게 저는 시청 앞 카페로 갔습니다. 퇴직한 동료 재호를 만나기로 했어요. 형님, 오랜만이에요. 그래, 잘 지냈어? 네. 형님도 퇴직하고 어떠세요? 뭐, 적응 중이지. 커피를 마시며 재호에게 물었습니다. 재호야, 문화재단 지원금이 우리 시청에서 나가는 거 맞지? 네, 맞아요.
매년 몇 억씩 지원하죠. 그거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 정부 공개 청구하면 돼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청구 방법 좀 알려줄래?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정보 공개 메뉴 클릭하면 돼요. 신청서 작성하고 제출하면 일주일 안에 답변 와요. 고맙다. 근데 왜요? 혹시?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집에 돌아와 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 페이지로 들어갔어요.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역문화발전재단 지원금 집행 내역 및 정산 서류 일체 제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일주일 후 이메일로 답변이 왔습니다. PDF 파일 여러 개가 첨부돼 있었어요. 열어보니 지원금 내역, 사업계획서, 정산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확인했어요. 이상한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기획사업 추진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이 집행됐는데 구체적 내역이 없었어요. 전문가 자문료로 억 단위가 나갔는데 자문 보고서는 2장짜리 형식 문서뿐이었습니다. 해외 벤치마킹으로 큰 돈이 쓰였는데 출장 보고서는 부실했어요. 승인자는 모두 박도연이었습니다. 이사로서 최종 승인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저는 이 파일들도 따로 저장했습니다. 스크린샷을 찍고 PDF를 다운받았어요. 밤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공개된 행사 사진, 신문기사, 정보 공개로 받은 지원금 내역, 집에서 발견한 사진과 영수증, 타임라인을 만들었어요. 2014년부터 2025년까지 11년의 이야기. 선영과 박도연은 2014년에 만났습니다. 재단 행사에서였죠. 처음엔 단순한 자원봉사자와 이사의 관계였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가까워졌습니다. 2016년부터는 사적인 만남이 늘었어요. 2019년부터는 거의 매주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원금 부정 사용도 2016년부터 시작됐어요. 금액이 점점 커졌습니다. 2023년엔 연간 2억이 넘는 돈이 용도 불분명하게 쓰였어요. 저는 모든 자료를 USB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정리한 내용도 워드 문서로 작성했어요. 날짜, 장소, 금액, 출처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새벽 2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11년 동안 제 아내가 무엇을 했는지, 누구와 함께였는지,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저는 무엇을 했는지도요. 출근하고 서류 검토하고 도장 찍고 퇴근하고 TV 보고 잠들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 선영에게 오늘 뭐 했어? 물으면 그냥 집에 있었지. 대답했죠.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11년 동안 이제 결정해야 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오래 고민하지 않았어요. 해야 할 일은 명확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퇴직금 통장을 들고요. 35년 동안 모은 퇴직금은 꽤 큰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해외 계좌로 이체하기 시작했어요. 창고 직원이 물었습니다. 해외 송금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산 분산입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죠. 이틀에 걸쳐 퇴직금 대부분을 해외로 옮겼습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을 옮기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요. 200만 원씩, 500만 원씩 나눠서 보냈어요. 선영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제가 통장 관리를 했으니까요. 그 다음은 집 문제였어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명예 이전하고 싶은데요.
누구 앞으로 하시겠습니까? 딸 이름으로요. 증여세가 꽤 나올 텐데요. 괜찮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법무사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딸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진아, 아빠야. 아빠, 무슨 일이세요? 집 명의를 내 이름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서류에 사인 좀 해줄래? 네? 왜요? 아빠도 나이가 있잖아. 미리 정리하는 게 낫더라고. 유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알겠어요, 아빠. 근데 엄마는 아세요? 응, 말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럼 주말에 갈게요. 그래, 고맙다. 주말 유진이 집에 왔습니다. 선영은 딸이 온다고 기뻐하며 음식을 많이 준비했어요. 식사 중에 유진이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진명에 이전한다고 하던데 알고 계셨어요? 선영이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저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응, 미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무슨 소리예요? 나한테 왜 말 안 했어요? 선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말하려고 했는데 깜빡했네. 깜빡했다고요? 집을 넘기는데? 유진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아빠, 제가 나갈게요. 둘이 얘기하세요. 아니야, 유진아. 괜찮아. 우리 얘기 끝났어.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식사는 어색하게 끝났고 유진은 서류에 사인을 하고 돌아갔어요. 유진이 떠난 후 선영이 따졌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이에요? 왜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집을 넘겨요? 법적으로는 내 명의였으니 내가 결정할 수 있잖아. 그래도 나도 이 집에 사는데 계속 살아도 돼 명의만 바뀌는 거야. 선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혹시 뭔가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TV를 켰습니다. 알아야 할 게 있나? 왜 이러는 거예요? 그냥 재산 정리하는 거야. 나이도 있고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 선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며칠 후 저는 가방 하나를 쌌습니다. 옷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중요한 서류들. 선영이 물었어요. 어디 가세요? 지방에 친구 만나러 좀 다녀올게. 며칠이나 가는데요? 일주일쯤? 일주일이나요? 응, 오래 못 만난 친구라서. 선영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을 나와 고속버스 터미널로 갔습니다. 표를 끊고 버스에 올랐어요. 목적지는 강원도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거기서 작은 민박집을 잡았죠. 방 하나에 화장실, 그게 전부였지만 충분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지냈어요. 산책도 하고 책도 읽고 주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선영에게서 전화가 몇 번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왔습니다. 어디 있어요? 괜찮아요? 연락 좀 해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날 짧게 문자를 보냈어요. 곧 돌아갈게. 걱정하지 마. 선영은 바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번엔 받았어요. 왜 연락을 안 받은 거예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냥 좀 조용히 있고 싶었어.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아무 일도 없어. 그냥 생각 좀 하려고. 생각을 일주일씩이나 해요? 퇴직하고 나니까 앞으로가 막연해서. 시간 좀 필요했어. 선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언제 와요? 모레 갈게. 이틀 후 집에 돌아왔습니다. 선영이 현관에서 맞았어요. 왔어요? 응.
밥 먹었어요? 응, 오면서 먹었어. 그럼 쉬어요. 선영은 평소처럼 행동했지만 눈빛은 불안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풀었어요. 그리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에 저장해둔 자료를 다시 확인했어요. 사진, 문서, 지원금 내역 모두 정리돼 있었습니다. 저는 익명 이메일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신문사, 제보 메일 주소를 찾았어요. 제목은 간단하게 썼습니다. 문화재단 지원금 집행 의혹 제보. 본문엔 짧게 적었어요. 첨부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취재는 직접 하시길 권합니다. 지원금 관련 자료만 첨부했습니다. 지출 내역, 정산서, 승인문서. 선영과 박도연의 개인적인 사진은 넣지 않았어요. 그건 제 복수가 아니었으니까요. 클릭 한 번으로 모든 게 전송됐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진실은 세상으로 나갈 겁니다. 사흘 후 지역 신문에 작은 기사가 났습니다. 지역 문화재단 지원금 집행 의혹. 시민 제보 접수. 짧은 기사였어요. 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온라인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죠. 또 비리야? 제대로 조사해라. 여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더 큰 기사가 나왔습니다. 문화재단 박 이사, 지원금 용도 불분명 집행 정황. 기사에는 제가 제보한 내용이 일부 담겨 있었어요. 구체적인 금액과 항목이 나열됐습니다. 저는 신문을 보며 담담했습니다. 분노도 쾌감도 없었어요. 그저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했습니다. 시청에서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뉴스에 나왔어요. 시청, 문화재단 특별감사 착수. 감사팀이 재단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방송됐습니다. 선영이 TV를 보며 말했어요. 저기 도연 선배 재단인데? 그래? 저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사 봤어요? 지원금 의혹이래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 잘 모르겠는데? 설마 도연 선배가? 선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채널을 돌렸어요. 다른 거 보자. 뉴스는 답답해. 감사는 한 달 동안 진행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 선영은 계속 불안해했어요. 핸드폰을 자주 확인하고 TV 뉴스를 매일 봤습니다. 제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뭔가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감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문화재단 박도연 이사, 지원금 부당 집행 혐의로 검찰 송치. 기사는 일면에 실렸습니다. 박도연의 얼굴 사진이 크게 나왔어요. 용도 불명 지출 2억 8천, 허위 증빙 다수. 댓글은 수백 개였습니다. 처벌 제대로 해라. 문화 운운하는 인간이? 선영이 울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요. 저는 주방에서 물을 마시며 그 모습을 봤습니다. 선영이 말했어요. 도연 선배가 검찰에 넘어갔대요. 그래? 안 됐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법대로 처리되겠지. 저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선영이 저를 봤어요. 당신이 한 거예요?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내가 뭘 했다는 거야? 이 제보. 당신이 한 거 아니에요? 증거라도 있어? 저는 되물었습니다. 선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나는 그냥 퇴직자일 뿐이야. 그런 일 할 이유도 없고. 그럼 잘못한 사람이 대가를 치르는 거지. 당연한 거 아닌가? 며칠 후 선영이 만나자고 했습니다. 공원에서요. 저는 나갔습니다.
선영은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앉아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저는 옆이 아니라 건너편 벤치에 앉았어요. 혜문 씨, 우리 이혼해야 할까요? 선영이 물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봤어요. 아직 생각 안 해봤어. 당신은 다 알고 있죠? 뭘? 나랑 도연 씨 사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요. 선영이 울먹였어요. 11년 동안 처음엔 정말 그냥 행사 참석하는 정도였어요. 재단 봉사 활동이었고요. 근데 당신은 늘 바빴고 나는 외로웠어요.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 저는 선영을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11년이 됐다는 거지? 변명하려는 건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어요. 잘못을 11년 동안 반복한 거지. 매일 매 순간 선택한 거야. 선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아요. 내가 선택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지나? 저는 일어섰습니다. 각자 책임지고 살자. 나는 내 길 갈게. 혜문 씨. 선영이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짐을 쌌어요. 이번엔 큰 가방이었습니다. 며칠치가 아니라 오래 머물 짐이었죠. 선영이 돌아왔을 때 저는 이미 집을 나선 뒤였습니다. 고시원을 얻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책상 하나, 침대 하나, 옷장 하나. 그게 전부였지만 충분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박도연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당 집행액 전액 환수와 함께요. 문화재단은 구조 조정에 들어갔고 이사진은 대부분 교체됐습니다. 뉴스는 한동안 이 사건을 다뤘어요. 선영도 재단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직접적인 연루는 없었지만 박도현과의 관계가 알려졌죠. 동네에 소문이 났습니다. 선영은 집 밖으로 나오지 않게 됐어요. 유진이 제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힘들어하세요. 한 번만 만나주시면 안 돼요? 유진아, 미안하지만 아직은 어려워. 엄마가 잘못한 건 알지만 그래도 유진아, 내가 엄마 잘 챙겨줘. 아빠는 아직 시간이 필요해. 유진은 울먹이며 끊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여름 장마였죠. 빗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소음을 키우는 게 아니라 기록을 정리하는 일이었어. 이제 내 삶의 복구로 끝낼 차례야. 석 달 뒤 저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새벽의 손 재단. 퇴직자들을 위한 일자리 연결 재단이었어요. 퇴직금 중 남은 돈 대부분을 재단 설립 비용으로 냈습니다. 사무실은 작았지만 깨끗했어요. 책상 3개, 의자 6개, 컴퓨터 2대. 첫 달엔 직접 현수막을 들고 거리에 나갔습니다. 퇴직 후 일자리 찾으세요. 무료 상담해드립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대부분 그냥 지나쳤어요. 하지만 몇 명이 멈춰 섰습니다. 뭐 하는 곳입니까? 일자리 연결해드려요. 한 분이 사무실로 올라왔습니다. 65쯤 돼 보이는 남자분이었어요. 저도 올해 퇴직했습니다. 경비일이라도 구하고 싶은데 어느 분야에서 일하셨어요? 평생 공장에서 일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볼게요. 연락처 남겨주세요. 이틀 후 그분께 전화했습니다. 일자리 하나 있는데 아파트 경비실입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이렇게 좋은 감정인 줄 몰랐어요. 한 달에 10명, 두 달에 20명. 점점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경비, 청소, 배달, 주차 관리, 상담원. 여러 일자리를 연결해 드렸어요. 어떤 분은 감사하다며 떡을 가져오셨고 어떤 분은 손편지를 주셨습니다. 반년이 지나자 재단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지역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퇴직자가 만든 퇴직자를 위한 재단. 인터뷰 요청도 들어왔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재단 홍보는 괜찮지만 제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어느 날 선영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혜문 씨 기사 봤어요. 재단 만들었다면서요? 좋은 일 하시네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또 문자가 왔어요. 한 번만 만나줄 수 있어요? 이번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선영이 재단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을 봤을 때 저는 놀라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어서 오세요. 저는 손님 대하듯 말했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얘기요? 우리 얘기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10분만요. 상담 예약이 있어서요. 10분이면 돼요. 우리는 사무실 한쪽에 앉았습니다. 선영이 말했어요. 나 요즘 상담 받고 있어요. 심리 상담. 그래요? 당신한테 한 짓이 너무 후회돼요. 매일 생각해요. 후회해도 돌아오진 않아요. 알아요.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요. 선영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이혼 합의서예요. 내가 작성했어요. 재산 분할도 아무것도 안 바랄게요. 그냥 당신 자유롭게 해주고 싶어요. 저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럴 생각 없어요. 왜요? 나 때문에 불편하잖아요. 불편한 건 선영 씨죠. 저는 괜찮아요. 그럼 언제?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혼할 생각도 용서할 생각도 없어요. 그냥 제 일하면서 살 거예요. 선영은 봉투를 도로 넣었습니다. 도현 씨는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선영이 말했어요. 그래요? 연락 안 해요. 나도 안 하고. 그럼 됐네요. 당신은 날 용서할 수 없겠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영 씨가 스스로를 용서해야죠. 무슨 뜻이에요? 당신은 제게 용서받고 싶어 하지만 진짜 용서가 필요한 건 당신 자신이에요. 거울 보면서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나를 용서할 수 있나? 하고요. 선영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담담해요? 담담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 자리를 찾은 거예요. 35년 동안 누군가의 남편으로 살았어요. 이젠 저로 살고 싶어요. 미안해요, 정말. 이제 그만 가보세요. 상담 시간이에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선영도 일어났어요. 문 앞에서 선영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행복하세요. 선영 씨도요. 문이 닫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고시원 방에서 창밖을 봤어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고 있겠죠.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특별하지 않지만 그래서 괜찮은 삶. 1년 후 재단은 150명의 퇴직자에게 일자리를 연결했습니다. 작은 성과였지만 의미가 있었어요. 정부 지원도 받게 됐고 자원봉사자도 늘어났습니다.
저는 재단 이사장이 아니라 상담원 정혜문으로 일했어요. 어느 날 유진이 재단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빠, 유진아, 왜 왔어? 예, 아빠 보고 싶어서요. 그리고 이거. 유진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진명에 다시 아빠 앞으로 돌리고 싶어요. 제가 가질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니야, 그냥 가지고 있어. 나중에 내가 쓸 일이 있을 거야. 아빠는 어디 사세요? 고시원이야. 작지만 편해. 아빠. 유진이 울먹였습니다. 괜찮아, 유진아. 아빠는 행복해. 정말로. 엄마는 많이 후회하세요. 알아. 한 번만이라도. 유진아, 아빠는 엄마를 미워하지 않아. 다만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거야. 같이 가던 길에서 갈라선 거지.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의 형태는 여러 가지야. 꼭 같이 살아야 가족인 건 아니야. 유진은 한참을 울다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다시 상담실로 들어갔어요. 예약된 분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다리셨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떤 일자리를 찾으세요?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65이 됐어요. 재단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저는 여전히 상담원으로 일했습니다. 선영과는 가끔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건강하세요. 선영 씨도요. 그 정도였습니다. 박도연은 지방에서 작은 서점을 운영한다고 들었어요. 조용히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소식에도 별다른 감정이 없었습니다. 이미 저와는 상관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어느 가을날 저는 재단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평온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정혜문 상담원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감사 인사 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 작년에 재단 통해서 일자리 구했던 사람입니다. 아, 그러세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손자 용돈도 주고 생활도 안정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다행이네요. 건강 조심하세요. 상담원님도 건강하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복수는 소음을 키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기록을 정리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진짜 복수는 타인의 추락이 아니라 내 삶의 복구였습니다. 저는 복구를 넘어 재건했습니다. 아니, 새로 시작했죠. 정혜문. 35년 동안 공무원이었던 사람. 11년 동안 속았던 남편. 하지만 이제는 그냥 정혜문. 재단 상담원 정혜문.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정혜문. 그게 제 두 번째 이름이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석양이 공원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걸었어요. 재단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내일도 상담 예약이 있었거든요.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을 도와야 했습니다. 인생은 한 번 무너졌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서면 되니까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걷고 있습니다. 제 길을요. 지금까지 인생 이야기였습니다. 인생 이야기 채널은 매일 저녁 70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다양한 인생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